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구과학 네 번째 시간. 네, 지난주에 이어서 지구 내부 구조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 오늘은 교과서 20페이지 지구 내부 구조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진파 탐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알아봤잖아요. 지진파 탐사를 이용해서 지각의 두께 구하기 같은 거,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구 내부 구조의 지각 평형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내부 구조는 뭐 이런 식이죠. 일단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지구 표면 부분을 우리가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합쳐서 두께 약 100km의 암석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암석권이란 거는 말 그대로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고요. 암석권 밑에는 뭐 지하 100에서 350km 여기 연약권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약간 녹아있는 상태, 우리가 흔히 부분 용용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연약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지표 부분을 암석권, 그 밑에 연약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권 부분은 우리가 뭐 상부 멘틀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상부 멘틀, 하부 멘틀. 이때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나누는 기준이 선생님이 지금 제공한 그림에는 350km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이건 책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각의 두께도 우리 평균 두께가 해양은 뭐 5km, 대륙 지각은 뭐 35km에서 한 70km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수치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보기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20페이지. 지진파의 속도 분포와 지구 내부 구조 관련된 건데 어, 먼저 내용을 보면은 그림 가는 지구 내부에서 지진파의 전파 모양을 자, 왼쪽에 있는 그림 가본이죠. 나는 지구 내부에서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왼쪽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P파 암형대, S파 암형대예요. 자, 여기 암형대라고 나와 있는 부분. 암형대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암형대라는 건 뭐냐면은 지진이 발생을 하잖아요. 지구에. 그럼 지구에 잠깐만요. 여기 지진이 발생해요. 지구 어느 부분에서. 여기서 지진이 쾅 발생하면은 지진파가 지구 전체로 퍼져나갈 것 같은데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지진이라도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는 지역이 생긴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진파의 암형대라고 부릅니다. 자, 암자는 뭐 어두울 암자, 명암 할 때, 그 다음에 영은 그림자 영자여서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은 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그림자에 있으면은 빛이 오지 않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는 지진파의 그림자 지역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자, 그런데 가본 그림 보면은 진원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지구 내부를 진행하는 지진파는 이렇게 곡선으로 가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죠. 그럼 지진파의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밀도가 높으면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지진파의 속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지구 내부로 갈수록 점점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지진파 속도 변화 때문에 지진파가 굴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지각에서 멘틀로 들어갈 때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굴절하다 보니까 자, 진원 가까운 부분은 P파와 S파 이렇게 도착해요. P파, S파가 이런 식으로 오는데 쭉 가다 보면은 지각을 지나서 멘틀로 가다가 외곽으로 들어간 순간 급격히 굴절해서 이렇게 굴절되고 다시 나올 때 또 이렇게 굴절하면 여기로 가버려요. 그래서 피파의 암형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피파가 도착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구 내부를 지나서 반대편에 이렇게 지진파가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런데 S파의 암형대도 있어요. P파의 암형대는 진원에서부터 각거리 103도에서 142도까지가 P파의 암형대인데
여기 S파의 암양대는 103도 이상은 다 S파의 암양대예요. 이 180도까지. 왜 그러냐면은 S파의 성질은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죠. 그런데 지구의 중심에 있는 외핵이 액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이렇게 가서 외핵까지 가는 순간 P파는 외핵을 통과할 수 있지만 S파는 통과하지 못해서 지구 반대편은 도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처음에 여기가 지각 부분이죠. 자, 색깔을 조금 구별해서 볼게요. 자, S파는 처음에 이렇게 자, S파는 처음에 지각 부분에서 속도가 약 한 4km/s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각을 통과하면은 멘틀 부분에선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이만큼까지 빨라져요.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한 7에서 8km/s까지 빨라지다가 외곽으로 가는 순간 속도가 0이 돼요. 0. 그 얘기는 통과하지 못한다, 외곽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파 같은 경우는 지각에서 한 8km/s 정도의 속도로 출발하다가 멘틀로 가는 순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요. 지구 내부 깊숙이 들어가는 멘틀 가장 깊은 지하 2,900km 정도에서는 속도가 한 13km/s까지 빨라지죠. 그러다가 얘가 외곽으로 들어간 순간 속도가 갑자기 늘어져요. 자, 그런데 0은 아니죠. 그리고 외곽으로 들어가는 순간 속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0은 아니죠. 그리고 점점 지구 내부로 갈수록 속도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내곽으로 가는 순간 속도가 또 약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에서 P파, S파의 속도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구 내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신기하죠? 지진파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를 알아낸다는 거. 자, 그러면 해보기에 그 밑에 있는 질문 볼게요. 자, 그림 가에서 진앙으로부터 각거리가 142도를 넘어서 도달하는 지진파. 142도를 넘어서 도착한다. 이건 P파밖에 없는 거죠. 자, 왼쪽 그림을 볼게요. 자, 142도, 각거리 142도를 넘어서 여기 온 지진파는 얘는 무조건 P파예요. 지구 중심부에 있는 외곽을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P파의 암양대는 이만큼 103도에서 142도까지가 P파의 암양대가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S파의 전파 모습인데, 자, 이 진앙에서 출발한 지진파가 이만큼까지는 도착할 수 있어요. 0에서부터 103도까지. 그런데 이 이상은 도착하지 못한다. 그래서 S파 암양대는 여기 103도에서부터 지구 반대편인 180도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지진파 속도와 지구 내부 구조 질문이 좀 많아요. 자, 진앙으로부터 각거리 103에서 142도 여기가 이제 암양대죠. P파 암양대. 자, 이 지역은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다. 왜 도달하지 않을까?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구 내부에서 굴절하기 때문이죠. 특히 뭐 지각에서 멘틀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층을 딱 통과할 때 성질이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급격히 굴절하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핵심 개념은 지진파의 굴절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진파 속도가 크게 변하는 곳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 멘틀과 외곽의 경계, 그 다음 마지막 외곽과 내핵의 경계.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 모르비치츠 불연속면, 구텐베르크 불연속면, 레만 불연속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이 불연속면, 그러니까 층과 층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계를 발견한 과학자들 이름입니다. 이거 기억해두면 좋아요. 모호로 비치츠 불연속면은 되게 길죠. 그래서 이 모호로 비치츠 불연속면은 글자를 확 줄여서 모호면 이렇게도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 모호로비치츠 불연속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단 지진파 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각하고 멘틀하고 똑같이 암석이긴 하지만 암석의 좀 구조 이런 게 좀 달라요. 결정 구조 같은 게 그래서 속도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호로비치츠 불연속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진파 탐사를 통해서 지진파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층이 지구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매질의 상태가 달라지는구나. 매질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는 층과 층이 구별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찾아낸 겁니다. 자, 두 번째, 구텐베르크 불연성면은 여기는 이제 멘틀과 외액의 경계인데 멘틀은 고체, 외액은 액체예요. 그래서 이 고체와 액체, 물질의 상태가 다르죠? 이에 따라서 S파가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S파 암형대가 넓게 분포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외액의 액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레만 불연성면은 외액과 내액의 경계인데 이거 레만 불연성면 찾아내는 게 과학사적으로 좀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 내핵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했는가 보면은 발견을 할 때 일단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먼저 찾은 거예요. 피파의 속도가 핵의 주변보다 중심부 통과할 때 더 빠르다. 쉽게 말해서 이만큼은 외핵이고요. 가운데가 내핵인데 이 가운데 부분을 통과할 때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 가장자리 핵을 통과할 때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재밌어요. 피파의 암형대인 각거리 110도 정도. 자, 103도에서 142도까지 우리가 피파 암형대라고 했죠. 근데 이 암형대에서 지진파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달할 지진파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각거리 110도 부분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진파가 진행에서 출발해서 멘트를 지나서 외액으로 가는 순간 급격히 굴절하고 외액과 내액 경계 부분에서 팅 굴절돼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애가 110도에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는 이 지역에서 뭔가 지진파가 발견됐다는 것은 지구 내부에 뭔가가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더 연구하다 보니까 핵도 내핵과 외핵 물질 상태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다. 자,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피파 암형대에서 110도 부분에 여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 거. 자, 멘트를 통해서 외핵으로 들어간 다음에 외핵 내 경계 부분에서 이렇게 굴절된 지진파가 나오는데 이 피파를 우리가 흔히 약한 피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내액을 찾아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교과서 21페이지에 핵심 역량 기록이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볼게요. 자, 지구 내부 물리량과 각 층의 특징이라는 건데, 좀 말이 길어요. 지각과 멘트는 주로 암석, 돌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핵은 금속, 주로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데,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지표에서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압력과 밀도도 같이 증가해요. 이런 지구 내부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먼저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게 파란색 그래프부터 볼게요. 자, 밀도라고 나와 있어요. 밀도. 자, 지각 부분의 밀도가 가장 작죠. 당연히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 무거운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각보다 멘틀의 평균 밀도가 더 높고 멘틀보다 외액의 평균 밀도가 더 높고 내액의 평균 밀도는 더 높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자, 특히 이 멘틀하고 외핵 경계 구텐베르크 불연성면이라고 하는 여기 지하 약 2,900km인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밀도가 가장 크게 변한다. 그 다음에 압력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증가해요. 자, 지구 내부로 가면 압력이 정말 높아져요. 이렇게 높아집니다. 단위를 봤더니 10의 6승 기압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0만 기압인데 거의 300에서 400 사이니까 거의 400만 기압 가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다음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온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외핵은 녹아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서 파란색 그래프는 지구 내부 온도예요. 빨간 그래프는 용융 온도예요. 자, 빨간 거는 용융점, 녹는 온도. 파란색은 그냥 내부 온도. 그런데 외 부분은 용융 온도보다 지구 내부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녹을 수 있는 온도보다 실제 온도가 더 높으니까 높겠죠? 그래서 녹았다. 자, 이게 온도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를 알아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보일 거예요. 지각과 멘트는 일단 고체, 규산염, 암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멘틀의 일부는 부분 용융되어 있다. 자, 이게 마그마로 녹아있다. 이 뜻이죠. 그리고 이 부분 용융된 부분은 지진파의 속도가 좀 느리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파의 저속도층 이렇게도 불러요. 외액과 내액은 둘 다 철합금, 주로 철과 니켈인데 외액은 액체, 내액은 고체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였고요. 그리고 지각평형 운동 해보기가 하나 더 있는데 2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할게요. 자, 물이 든 수조에 두께가 다른 나무 토막을 띄워놓고 얼음을 각 나무 토막에 올려보자. 제가 얼음을 올린대요. 이 얼음을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자, 나무 토막 두께가 달라요. 자,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될까? 나무 토막을 올려놓으면 좀 가라앉겠죠. 무거워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얼음이 녹았대요. 그대로. 자, 얼음을 올려놨어. 그럼 얼음이 여기 위에 올라갔다 갑시다. 이렇게. 얼음이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얼음이 녹았어요. 그러면 다시 무게가 좀 가벼워지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고 3인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너무 쉽겠다. 자, 이거 왜 물어봤냐면은, 위에 보면 제목이 써있죠. 지각, 평형, 운동. 자, 지금부터 배울 핵심 개념을 이걸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지각, 평형설이라는 거. 자, 우리가 지구과학은 실험이 정말 어려워요. 지각과 멘틀 실험한다. 지각을 갖다가 과학실에서 실험을 어떻게 해요? 멘트를 어떻게 가져와요? 그래서 이걸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 나무 토막은 가벼운 지각이 되는 거고요. 나무 토막 밑에 있는 물은 나무 토막보다 밀도가 크겠죠? 무거운 멘틀이에요. 지각과 멘틀을 직접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물과 나무 토막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답이 먼저 나와버렸는데, 자, 네, 순서가 좀 엉망진창이었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 결과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자, 세 번째, 만약 밀도가 서로 다른 나무 토막을 사용한다면 하나는 무거운 나무, 하나는 정말 가벼운 나무, 이렇게 물 위에 얹어놨다면 높이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결과겠지만 무거운 나무 토막은 조금 더 많이 가라앉고 가벼운 나무 토막은 좀 덜 가라앉겠죠. 네, 여러분도 뭐 수영장에서 놀 때, 이렇게 좀 무거운 사람보다 좀 덜 무거운 뭐 공기 들어있는 튜브 같은 거 띄워놓으면 이렇게 가라는 정도 다르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각평형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자, 지각평형설이라는 거는 말 뜻을 보면 지각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된 상태를 말해요. 안정된 상태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말 뜻을 조금 풀어서 한번 볼게요. 자, 밀도가 작은 지각이 밀도가 큰 멘틀 위에 떠서 평형을 이룬다. 자, 멘틀이 밑에 있고 그 위에 지각이 떠 있는데 이 지각이 가벼우니까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의 무게가 조금 무거워지면 가라앉을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더 가벼워지면 위로 뜰 수도 있죠. 이렇게 가라앉거나 뜨지 않고 딱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지각이 평형을 이룬다. 이걸 설명하는 이론은 지각 평형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프레트설. 프레트설은 기본 가정이 지각은 밀도가 각각 다르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밀도가 무거운 부분도 있고 밀도가 가벼운 부분도 있어요. 그럼 밀도가 무거운 부분은 조금 가라앉아야겠죠. 가벼운 부분은 위로 좀 떠야겠죠. 이렇게 막 높낮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이론을 프레트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에어리설은요. 지각의 밀도는 다 똑같대요. 근데 어떤 지역은 높아, 산이야. 어떤 지역은 낮아, 바다나 계곡이래요.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죠. 얘가 왜 다른가? 이걸 설명한 이론은 에어리설이라고 불러요. 그림으로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프레트설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지각의 밀도가 각각 달라요. 여기 산맥 부분은 밀도가 저밀도예요. 가벼운 거죠. 그 다음에 바다 부분은 밀도가 무거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점선 있죠? 여기가 그냥 우리가 기준면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니까 보조선인 겁니다. 이 보조선을 기준으로 볼 때 가벼운 산맥 부분은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으려면은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만큼 가라앉아 있지만 위쪽으로는 많이 올라온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조금 말을 좀 더듬었는데 바다랑 비교할게요. 자, 고밀도인 바다하고 저밀도인 산맥하고 이 기준선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은 똑같죠. 근데 바다 부분은 위로 조금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산맥은 많이 올라와 있죠. 왜 그럴까? 밀도가 다르니까. 누가 더 무거워요? 바다 부분이. 이걸 설명하는 게 프레트설이에요. 프레트설은 그림 보면 이 밑에가 멘틀과 지각이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매끈해요. 자, 이거 우리가 모로 비치트 불온속면 모호면이라고 했죠? 이게 그냥 매끈하게 되어 있는 그림을 찾으면 프레트설입니다. 그런데 에어리설은 좀 달라요. 에어리설은 지각의 밀도가 다 똑같아. 근데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 지각의 높이가 달라. 자, 이 보조선, 점선에서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아래로 많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조금 올라와 있는 부분은 아래로 조금 잠겨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에어리솔은 산맥 부분은 왜 이게 고도가 높냐? 그 이유는 멘틀 속으로 지각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 뿌리가 깊어야 위로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에어리솔이에요. 자, 이걸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프레트는 밀도가 서로 다른 지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 에어리는 밀도는 서로 다 똑같지만 지각의 두께 차이,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의 차이를 지각의 높이와 뿌리, 이걸로 설명하는 게 에어리입니다. 자, 좀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이걸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 지각은 에어리설도 일부 적용되고 프레트설도 일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대륙과 해양 지각의 이 밀도 차이는 프레트설로 설명하고요. 이 지각의 높이 차이는 바로 에어리설로 설명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이론을 각각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륙 지각은 가볍기도 하고 고도가 높은 만큼 뿌리도 깊어요. 해양 지각은 무겁기도 하고 고도가 낮은 만큼 뿌리도 얕은 거죠. 자, 지금까지 지각평형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각평형설은 기본적으로 지각이 위로 뜨는 거, 융기라고 합니다. 아래로 가라앉는 것, 침강, 위, 아래, 아래, 아래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지각평형설. 이걸 우리가 조류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류운동, 육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자, 이걸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각에 가해지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해지면 압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가라앉고 위에서 누르는 힘, 압력이 약해지면 위로 뜬다. 이걸 우리가 지각평형설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스칸디나반도예요. 이게 뭐 노르웨이, 스웨덴 있는 지역이죠. 여기가 지난 1만 년 동안 한 300m, 최대 300m 올라왔대요. 지각이 위로 올라왔어요. 융기. 왜 그랬을까? 가벼워졌으니까. 그럼 왜 가벼워졌을까? 여기가 옛날에는 빙하가 막 쌓여 있었어요. 아이스 에이지. 마지막 빙하기 시대. 빙하 두께가 막 1000m씩 쌓여 있었어. 근데 빙하가 다 녹아버린 거야. 얼음이 녹았으니까는 그만큼 무게가 가벼워졌겠죠? 그래서 지각이 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또 있어요. 그린랜드 바로 옆에 이제 캐나다 북부 지방에 이 허드슨만인데 여기도 지금 뭐 계속 올라오고 있대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처럼 여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지금도 1년에 한 1cm씩 쭉 올라오지만 캐나다 지역은 더 빠른 속도로 지각이 이렇게 융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 온난화되면서 지각이
빙하가 녹은 만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각평형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지각평형설을 보면은 타이틀이 그 밑에 지각평형설 바로 밑에 조산운동과 풍화와 퇴적작용에 의한 조류운동. 자, 조산운동은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해서 쭉 숫꽃산맥, 히말라야 산맥 만들어지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조류운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 그냥 얘는 이렇게 위아래 지각의 무게에 따라서 위아래만 달려지는 건데 조산운동은 판끼리 수평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충돌했을 때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그림 봅시다. 대륙지각이 만약에 풍화침식을 당했다. 풍화침식을 당해서 깎여나갔어. 이만큼이 깎여나갔어. 가벼워지겠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융기. 근데 여기서 깎여나간 이 물질들이 어디론가 운반돼서 바다에서 쌓였다. 퇴적. 오, 쌓였으니까 더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진 만큼 해양지각은 가라앉겠죠. 침강 이런 식으로 해안가 근처에서 대륙과 해양지각이 융기와 침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거우면 가라앉고 가벼우면 뜬다. 지난 시간에도 이거 했었죠. 네, 지난주에 했었는데 지구과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론이에요. 무거우면 가라앉고 가벼우면 뜬다.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거. 요거 조류운동 기억합시다. 에어리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간단한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자, P파와 S파 우리 뭐라고 하죠? 네, 실체파, L파는 표면파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지구 내부는 자 지각멘트 외핵, 내핵으로 구별한다. 자 여기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단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지구의 역장 부분인데 지구의 역장은 두 가지, 중력장과 자기장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중력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